심각한 징후 중 하나가 1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2만 명 선이 유일하게 지역의 이관을 시도고 안전성 공격까지 없었는데 나서 훌륭의 길로 알뜰한 살림을 타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가족계획 아이들이 있어 행복이 더 커집니다. 아기를 만난다면 그 아이는 엄마가 국회에 있어왔던 특위고 특위에서 뭔가 좀 새로운 대안을 만드는 대한민국은 사라지고 있는가? 2023년 12월 뉴욕타임즈에 실린 칼럼의 제목입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의 K 콘텐츠 강국, 대한민국. 그런데 뉴욕타임즈는 왜 이런 칼럼을 실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0.7명대의 합계 출산율을 기록하는 우리나라 인구 문제를 지적하는 기사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한국은 흑사병 창궐로 인구가 급감했던 14세기, 중세 유럽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인구가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처럼 급격한 저출생은 경제 문제는 물론 지방 소멸, 복지 문제 등 우리 사회 전반의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5명으로 아주 조금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언제부터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었을까요? 인구 정책이 처음 등장한 1960년대, 그때는 지금과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지난 60여 년, 우리나라 인구 정책은 많은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대한민국 인구 정책 변천사, 어떻게 바뀌고 달라졌는지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인구 위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이게 전쟁이라든지 이런 특수 감소 추세에 접어든 경우가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 미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인구 위기는 지금 현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도 문제지만 저는 이 그 심각한 저출생 상황을 보면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023년 2월 14일 국회에서는 인구 위기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국회 인구위기 특별위원회의 첫 회의였습니다. 여야가 한 목소리로 우려한 대한민국 인구 위기.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 것일까요? 2018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처음으로 1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는 아이의 수가 1명도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후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아주 조금 상승했습니다. 0.72에서 0.75로의 소폭 상승. 출생아 숫자도 2023년 약 23만 명에서 2024년 23만 8천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지만 출산율이 늘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일시적 현상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교차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OECD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인구 절벽이라고 표현합니다. 국내 민간 싱크탱크인 한반도 미래인구연구원의 2025 인구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약 5,200만 명인 우리나라 인구는 20년 후에는 4천만 명대, 40년 후에는 3천만 명대, 그리고 60년 후인 2085년에는 지금의 절반 수준인 2천만 명대로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100년 후에는 1,000만 명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가
현재의 서울시 인구보다도 적어지는 것. 그야말로 대한민국 인구 감소 양상은 가파른 절벽처럼 보입니다. 이 정도 되면 지방 소멸이 아니라 대한민국 소멸을 걱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단순히 인구가 줄어드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태어나는 아이들은 줄고 기대 수명은 높아지는 만큼 고령화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2025년 현재 약 5,200만 명의 인구 중 생산 연령인 15세에서 64세 인구가 69.5%인 약 3,600만 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2072년이 되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47.7%로 가장 많아집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경우 100년 후에는 경제활동 인구 1명이 65세 이상 노인 1.4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지방소멸은 이미 시작됐고 잠재 성장률 역시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로 2050년이 되면 국민연금이 약 206조 원의 적자를 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사회보장 시스템까지 위험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저출생 고령화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인구 구조의 변화만이 아니라 인구 구조의 변화가 생겨나면서 우리 산업과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복지 비용을 폭증하는 반면에 그걸 부담할 주체가 적어지니까 당연히 이게 이제 구조적인 문제로 가게 되겠죠. 더군다나 이제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학교 교육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당장 이제 2018년도에 학교 출산율이 1이 깨지면서부터 그 이하로 내려가니까 지금 출생아 숫자가 1년에 20만 명대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2030년대쯤 되면 이제 초중등고등학교에 아이들 숫자가 줄어들게 되고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교사 1인당 학생 수나 학급당 학생 수가 불과 한 자리 숫자라서 전 세계에서 가장 교사 1인당 학생 수나 학급당 학생 수가 적은 나라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대를 나와도 교사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게 될 거고요. 학교도 텅텅 비어서 이 학교 시설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 등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분단 상황에서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 저출생은 국가 안보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군 병력 자원이 급격히 줄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2019년 56만 명이던 군 병력은 2025년 7월 45만 명으로 11만 명이 줄었습니다. 이로 인해 17개의 사단급 이상 부대가 해체 또는 통합됐습니다. 현역 판정 기준 완화로 현역 판정률이 69.8%에서 86.7%로 올랐음에도 병력은 급격히 줄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23년 12월 당시 출산율로는 한국군이 병력 50만 명을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던 CNN의 보도가 현실이 된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지난 8월 국회에서도 여성도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 있게 하는 병역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개정안은 제안 이유에서 현역병 선발 시 현역병으로 지원한 여성을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해 병역자원 확보를 다변화하고 성별에 따른 복무 형태의 제한을 완화하려는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성의 현역병 복무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출생으로 인해 입영 기준은 실제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에는 면제 대상이었던 다문화 청년들도 현역 입영 대상이 됐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에 따르면 2010년 51명으로 전체 군 병력의 0.01%였던 다문화 장병은 2016년 600명이 넘었습니다. 2030년 이후에는 전체 병력의 5%가 넘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2017년생 기준으로 하면은 2030년대 말 정도부터는 그야말로 군 병력 자원이 급감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될 것 같고, 뭐 국방개혁 해가지고 뭐 AI라든지 뭐 이제 군 현대화 계획이 진행되고 있지만 결국 전투는 이제 군인이 하는 걸로 본다면 실질적으로 이제 국방력에 있어서 굉장히 손실이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의 의무병 제도가 유지되기가 아마 어려운 이제 그런 상황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여성의 뭐 군입대라든지 아니면 뭐 직업군인제도의 도입 뭐 이제 이런 논의들까지 하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베이비붐 세대는 한 해 출생아 수가 90만 명이 넘는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요즘 한 해 약 23만 명 정도가 태어나니까 90만 명이라고 하면 4배가량 되는 거죠. 1955년에서 1963년에 태어난 이들을 1차 베이비붐 세대, 1964년에서 1974년에 태어난 이들을 2차 베이비붐 세대라고 부릅니다.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가장 많이 태어나던 이 시기, 인구 정책도 이때부터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인구 정책은 목표와 내용 모두 지금과는 180도 달랐습니다. 인구 증가율로는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보다도 앞서서 거의 폭발적인 것입니다. 100년 후면은 6억이 넘어가니 앞으로 자녀들은 알맞게 낳아서 훌륭의 길로 알뜰한 살림을 이룩해야겠습니다.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1960년대 정부가 가족계획을 강조하며 내놓은 캠페인입니다. 1960년 합계 출산율은 6.0명. 집집마다 아이들 67명이 흔한 풍경이었습니다. 가족계획 추진에 관한 건의 보고드리겠습니다. 결론, 가족계획을 적극 추진토록 할 것. 사업계획 1. 가족계획 심의회 설치 2. 가족계획 상담소 설치 3. 산화제한제약품 수입금지 해제 4. 산화제한제 국내 생산 장려 5. 계몽지도 6. 민간단체 대한가족계획협회의 활동 촉구 7. 영세층에 대한 특별 조치 8. 조사 연구 및 평가 분석 9. 요원의 해외 훈련 10. 외국 원조의 도입 11. 6억의 소요 예산의 확보. 1961년 11월 13일 당시 군사정부의 국가재건 최고회의 상임위원회에서 가족계획 사업 추진 보고가 진행됐습니다. 본격적인 인구 정책의 시작이었습니다. 1960년대 개발도상국에서 인구 증가는 경제 성장을 위협하는 위험 요인이었습니다. 당시 가족계획 홍보 영상에서도 인구 증가에 비해 쌀, 옷, 집이 부족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얘기합니다. 또 핵폭탄이 아닌 인구 폭탄을 우려해야 할 정도로 인구 증가가 문제라고 말합니다. 폭탄에 대해서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 같아요. 1967년에는 3천만을 돌파하게 됩니다. 또 25년 후가 되게 되면 아마 5천만을 돌파하는 걸 우리가 지금 추측할 수가 있는 건데요. 네. 이처럼 1960년대 최우선 과제는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한 경제적 빈곤을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가족계획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많이나 고생 말고 적게나 잘 기르자. 늘어나는 저축에 자라나는 새나라. 알맞게 낳아서 훌륭하게 키우자. 가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961년 가족계획협회가 창립됐습니다. 이후 가족계획은 일사불란하게 추진됐습니다. 1962년에는 전국 182개 보건소에 가족계획 상담소가 설치됐고 관공서에서 피임법을 강의하고 피임약과 피임기구를 무료로 배포했습니다. 당시 이상적으로 제시했던 자녀의 수는 3명. 세 자녀 갖기 운동인 3-3-3-5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세 자녀를 3살 터울로 35살 이전에 낳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에 들어서면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듭니다. 1970년과 1971년의 경우 한 해 출생아 수는 100만 명이 넘는 상황. 당시 출생아가 많았던 데는 남아 선호 사상의 영향도 컸습니다. 아들을 낳을 때까지 낳다 보니 끝순이, 말순이, 말자 등 더 이상 딸을 낳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은 딸 이름이 흔할 정도였습니다. 때문에 캠페인도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자고 호소합니다. 아이를 둘 이하로 낳는 것이 경제적 안정을 이루는 지름길이라는 것도 빼놓지 않습니다. 하루 앞선 가족계획, 10년 앞선 생활안정. 표준적인 가정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인식된 4인 가족 모델은 이 시기에 형성된 셈입니다. 이러한 가족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1973년에는 모자 보건법이 제정됐습니다. 이로 인해 인공 임신 중절이 합법화됐습니다. 정부는 차량까지 동원해 마을에 찾아가 불임 시술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1970년대에는 불임 시술자에게 아파트 청약 우선권을 주는 제도도 생겼습니다. 1977년 4월 도입된 국민주택 청약 부금제. 출산율을 낮추기 위해 불임 시술을 받은 가구에 공공주택 청약권을 우선 배정하는 정책이었습니다. 1순위는 해외 취업자로 불임 시술을 받은 자, 2순위는 불임 시술자, 3순위는 해외 취업자였습니다. 당시 외화벌이와 인구 억제가 정부의 중요한 정책 과제였음을 짐작해야 하는 대목입니다. 1990년대 중반까지 유지됐던 불임 시술자에 대한 공공주택 청약 우선권은 다자녀 가구에 특별 공급권을 주는 지금의 정책과는 180도 다른 풍경입니다. 1974년에는 소득세법이 개정돼 인적공제가 자녀 3명까지로 제한됐습니다. 개인의 사정을 세액 부담에 반영하는 인적공제 제도를 채택하여 실효성 있는 부담 경감을 도모토록 하고 있습니다. 평균 5인 가족 기준으로 공제액의 합계금이 이렇게 5만 5천 원이 되도록 하고, 또한 딸, 아들 구별 없이 둘만 낳자는 의미에서 여권 신장을 위한 법안 개정도 이루어집니다. 대표적인 것이 1977년 이루어진 민법 개정안으로 여성의 상속권을 확대했습니다. 첫째로 재산의 법정 상속에 있어서 미혼녀는 남자의 2분의 1, 배우자는 직계 비속과 같이 상속할 때 남자의 2분의 1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을 조정해서 미혼녀도 남자와 균분으로 받게 하고 배우자는 호주 상속을 할 때와 같이 5화를 가산하여 받게 그 비율을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60년대에는 한국전쟁 이후에 급증한 인구를 억제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거를 하나의 국가 사업으로서 가족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진행하기 시작한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인구 성장을 통제하지 않고서는 경제 성장을 이루기 어렵다라는 판단을 하고 제1차, 2차 경제개발 계획 과 더불어서 이 가족 계획을 추진하게 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렇게 굉장히 실효성 높은 정책이라기보다는 정부가 이런 가족 계획에 있어서 첫 기반을 다진다라는 시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효과가 있어서 합계 출산율도 60년대에는 7.0명 정도였는데 6명에서 7명 정도를 낳았다가 70년대 들어서는 한 4.5명 정도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긴 있었습니다. 70년대에는 전쟁 이후에 베이비붐 세대가 이렇게 태어나고 가임기로 들어서는 여성들이 만들어지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가족 계획 사업으로는 이들의 그 출생을 낮추려는 그런 의도가 잘 효과를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되는 시기였고, 인구 교육을 실시하고 좀 소자녀가 주는 것에 대한 효과, 그리고 그것의 의미를 좀 확산하는 시기가 70년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살기 위해서 아이를 적게 낳고 열심히 일했던 1960, 70년대. 정부가 나서서 피임법을 교육하고 불임 시술을 해주고 아이를 적게 낳으면 인센티브도 주었습니다. 이러한 인구 증가 억제 정책은 1990년대 중반까지 계속됐습니다. 아이를 적게 낳고 열심히 일한 덕분에 대한민국은 이른바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경제 성장을 이뤄냈고 삶의 질도 높아졌습니다. 합계 출산율도 1960년 6명에서 1985년 2.1명, 1994년에는 1.75명으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 시기 인구 정책은 강력한 인구 증가 억제와 더불어 또 다른 방향으로 확장됩니다.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부작용도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적게 낳아야 한다면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생각, 뿌리 깊은 남아 선호가 문제였습니다. 1980년대 들어서면서 인구 증가 억제 정책은 한층 강화됐습니다. 1981년 12월 15일 발표된 인구 증가 억제 대책. 불임 시술을 받은 가정에 생계비를 주고 공무원에게는 인사특진 기회도 줬습니다. 의료보험 혜택 등 각종 사회복지 우선권이 주어지고 공공주택 우선 청약권도 계속 유지됐습니다. 반면 셋째부터는 육아휴직이 불가능했습니다. 당근과 채찍식의 인구 정책이 실시됐습니다. 공공주택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고 복지주택보금 이용자를 100만 원 내지 1000만 원과 영세민 생업자금을 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이용자도 해줍니다. 셋에서 둘로 줄었던 적정 자녀 수는 한 명이 더 줄어 하나만 낳자로 바뀝니다. 둘도 많다.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이라는 캠페인까지 등장했습니다. 밝고 환한 우리의 미래를 위해 하나만 낳아 건강하고 훌륭하게 키웁시다. 하지만 하나만 낳자는 캠페인은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하나만 낳는다면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생각. 태아 성감별을 통해 여아를 낙태하는 사례가 늘었습니다. 실제 1981년에는 여자아이 100명당 남자아이 107.2명으로 성비가 세계 평균 수준을 유지했지만 1990년에는 그러한 성비가 116.5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1987년에는 태아의 성감별을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법정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태아의 성감별 행위 등 비윤리적인 진료 행위의 금지를 명문화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제출한 것으로서 남아 선호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여성의 지위 향상에 대한 제도 개선도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꼭 아들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고쳐나가기 위해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자는 것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시책 중의 하나입니다. 인구 정책이 인구 증가 억제에서 성비 불균형 해소로 그 범위가 확장된 것입니다. 당시 가족계획 표어도 이를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산하 제한과 성비 불균형 해소 정책은 1990년대 중반까지 계속됐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됐습니다. 1970년대 서너 명대이던 합계 출산율은 1980년대 초 2명대로 떨어졌고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1명대로 떨어져 저출산 국가 대열에 진입했습니다. 이미 저출생에 대한 경고음이 울렸지만 정부의 산하 제한은 계속됐습니다. 다행히 1990년대 중반 이러한 인구 정책은 전면적으로 수정됩니다. 네, 지난 61년부터 정부가 추진해온 산하 제한 정책이 30여 년 만에 사실상 폐지됩니다. 대신 새로운 인구 정책을 질 위주로 펴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합계 출산율이 눈에 띄게 떨어지고 남녀 성비가 왜곡되는 현실은 인구 정책이 전면 수정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인구 억제 중심의 현행 정책을 인구의 자질 향상을 위한 질적 개선 사업으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 자녀로 제한된 공무원의 가족 수당과 학비 보조, 의료보험, 분만급여의 두 자녀 제한 폐지와 출산 억제 시책을 철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어도 달라졌습니다. 아이가 미래입니다. 가가호호 둘셋 출산, 하하호호 희망 한국. 더 이상 적게 낳자는 얘기는 사라지고 적극적인 출산 장려 정책이 시작됩니다. 오랫동안 불임 시술자에게 주던 공공주택 우선 청약권도 이때부터 사라지게 됩니다. 성비 불균형 문제가 계속되자 정부는 가족계획협회 내에 성비연구소를 설치해 대책에 나섭니다. 그해 10월에는
태아 성감별로 의료법을 위반한 의사들이 처음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전면 전환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가족계획 정책이 중단된 거에 불과하지 이제 출산 지원 정책으로 저출산 정책으로 전환된 건 아니고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8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 출산율이 2.1 이하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이들은 70만 명대 아이들이 태어났고 인구 증가율은 1.5% 정도의 여전히 빠른 증가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구 문제는 앞으로 굉장히 아직도 심각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었고요.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 인구가 줄어들면서 아이들이 줄어들면서 고령화라든가 인구 감소의 문제가 나타난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 인식 자체가 매우 낮았습니다. 한 예로 2000년대에 인구학회에서는 우리나라 빠르게 이제 가족계획 정책이 저출산 정책을 전환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당시 전문가들조차도 이에 굉장히 반대하는 정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80년대에 이런 거 전환이 이뤄지기는 정말 우리 사회적으로 시기상조였다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때가 전두환 정권 때였는데 이 군사 독재 정권에 의해서 저출산을 굉장히 인구 경제 성장의 하위 요소로만 봤던 것 같습니다. 아이를 태어난다는 요소를 미래 사회가 건강하게 간다는 요소보다는 지금 당장 들어가는 비용의 문제로만 바라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성장이 중요시했던 당시 정부로서는 저출산의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996년 합계 출산율은 1.57명, 1999년에는 1.42명으로 떨어집니다. 2000년 대한민국은 만 65세 이상 인구가 7.2%를 차지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합니다. 2002년 합계 출산율이 1.18명으로 초저출산 기준인 1.3명보다도 낮아집니다. 본격적으로 초저출산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2005년에는 합계 출산율이 1.09명으로 걷잡을 수 없이 떨어지게 됩니다. 20세기가 지나고 밀레니엄 시대가 되면서 인구를 바라보는 관점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1960년대 인구 폭발을 걱정했던 대한민국은 21세기 들어 인구 소멸을 걱정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제 인구 정책이 처음 시작됐던 때와는 정반대로 어떻게 하면 아이를 낳게 할까가 정책의 목표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저출생 해법 찾기에 몰두한 지난 20여 년, 과연 그 성과는 있었을까요? 새 천년이 된 21세기, 대한민국은 저출산, 고령화가 가장 큰 사회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2000년대 들어 가파르게 떨어지는 출산율에 세계가 놀랄 정도로 인구 위기가 본격화됐기 때문입니다. 저출생의 중요한 원인으로 손꼽히는 것은 사회경제적 문제. 1990년대 말부터 시작된 노동시장의 불안정과 양성평등 개념의 확산이 저출생을 가속화시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부터는 출산과 육아를 위한 환경 조성에 인구 정책이 집중됐습니다. 2001년 모성보호 관련법 개정이 대표적입니다. 오늘 모성보호 관련 3개 법률 개정안인 근로기준법 중 개정 법률안 대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법률안 대안, 고용보험법 중 개정 법률안 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산전 후 휴가 기간 확대 등 모성보호 규정을 강화하고 여성의 고용 기피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재반 제도를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당시 마련된 모성보호제도는 크게 출산휴가 확대와 유급 육아휴직 신설, 공무원의 육아휴직 확대 등입니다. 모성보호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산 전후 휴가가 90일로 확대되고 1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경우 육아휴직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국회는 이러한 제도 마련과 더불어 모성보호 비용의 사회 부담 적용 확대를 위한 촉구 결의안도 의결했습니다. 출산, 육아는 사회 공동의 문제로 산전 후 휴가 급여는 장차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이를 위해서는 모성보호 비용의 사회 부담화가 필요한 것으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중장기적인 재정 대책과 제도 개선책을 강구하도록 정부에 촉구하는 것입니다. 2004년에는 자연분만 출산비와 미숙아 진료비 면제 등의 출산 장려 정책도 시작됐습니다. 표어도 사뭇 달라졌습니다.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 자녀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형제입니다. 결혼과 자녀 출산, 인류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 등 아이는 많을수록 좋다는 표어들이 21세기를 장식하기 시작했습니다. 2005년에는 당면한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 고령화 사회 기본법이 마련됐습니다. 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2002년 1.17명을 거쳐 2003년 1.19명을 기록하는 등 세계 최저 수준이고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노인 인구도 급증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추세가 향후 노동력 부족, 사회복지 비용의 부담을 둘러싼 세대 간 갈등, 경제 성장률의 둔화 등 사회 경제적인 안정성을 해치고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출산 고령 사회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마련은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당 법에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관련 정책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고 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저출산 고령화 기본 계획안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5월 국회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책특별위원회 구성도 결의했습니다.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에 대한 배경과 원인을 체계적으로 조사 분석하고 고령화 진행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병행하여 곧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도와 정책의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5년 9월에는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출범합니다. 다음 해인 2006년에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이 확정됩니다. 양육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양육비를 경감해 줄 수 있는 보편적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는 공감하에 아동수당 도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세로맞이 플랜 2010이란 이름으로 마련된 계획에는 아동수당 도입 외에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 등이 담겼습니다. 또한 결혼과 출산의 기피 이유 중 하나인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3자녀 이상의 가구에는 주택 특별 공급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과거 불임시술자에게 공공주택 우선 입주권을 주던 것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완전히 달라진 인구 정책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 2000년대부터 그 저출산 고령화위원회가 만들어지고 1, 2, 3, 4차에 걸친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수백 조의 자금을 가지고 수십 가지 넘는 저출산 대책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출생률 하락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저출생 문제를 지나치게 경제적인 문제로 이해한 거죠. 그래서 대체로는 뭐 신혼부부에 대한 경제적 지원, 뭐 예를 들면 신혼부부 청약을 특별 공급 차원에서 준다든지 또 보육 지원을 해준다든지 하는 이런 접근들을 많이 해온 거고 소위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왜 결혼을 안 하고 출생을 안 하는지와 관련된 종합적인 사회적 분석과 그에 대한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당연히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 재정을 투입해야 되지만 어떻게 재정을 투입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산율은 늘지 않고 계속 떨어지기만 했습니다. 2024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5, OECD 평균인 1.44의 절반 수준입니다.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대체 출산율은 2.1명. 하지만 실제 출산율은 그 3분의 1 수준인 셈입니다. 인구 절벽은 가속화돼 시골에는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은 지 오래됐고 서울에서도
폐교되는 학교가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출생아 수가 급감하면서 농어촌 지역에선 학교가 폐교되거나 통폐합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서울에서도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폐교 조치된 학교가 생겼습니다. 학교 다닐 아이들이 없어서 학교가 문을 닫는다는 얘기, 서울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미 폐교했거나 그럴 예정인 학교가 벌써 7곳이나 되는데요. 지난 2006년부터 2023년까지 저출생 대책에 투입된 예산은 총 377.7조 원. 하지만 정책 효과는 없었습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고질적인 악순환입니다. 1960년대 이후 시작된 수도권 집중. 모든 자원이 서울로 집중되면서 무한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수도권의 살인적인 집값은 청년들이 보금자리 마련을 꿈꿀 수 없을 만큼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높은 교육열에 비례하는 막대한 사교육비는 부모의 허리를 휘게 하고 아이들의 삶을 버겁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높은 청년 실업률과 불안정한 고용은 청년들이 가정을 꾸릴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암울한 현실입니다. 끝을 모르고 내려가기만 하는 출산율. 앞으로도 호전될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2025년 7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의 출산 의향은 5점 만점에 1.58점으로 조사됐습니다. 유엔 유럽경제위원회 주관으로 8개 나라의 출산 의향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가 꼴찌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같은 조사에서 한국 남성의 출산 의향은 2.09점으로 여성보다 0.51점 높았습니다. 남녀 간의 격차가 가장 큰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여성들이 이렇게 출산을 주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출산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죠. 주택 문제 아니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문제, 돌봄 문제, 교육 문제 그런 것들은 사실 재원에 문제가 있긴 하지만 해결이 가장 쉽습니다. 돈을 주면 돼요. 근데 여성들이 문제로 느끼는 그런 것들은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본인에게 생기는 불이익 혹은 좀 굉장히 아직까지는 가부장적인 문화 때문에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회가 많이 변했죠. 남성들도 육아에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만큼 독박 육아라던가 독박 가사 같은 것들은 많이 해소되었다고 보여지지만 그게 여성들 눈에서는 현재의 여성과 남성을 비교해서 보게 되거든요. 상대적인 것은 현 세대의 남녀예요. 근데 남성들은 전 세대의 남성과 비교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나는 왜 전보다 더 하는데 이거를 남자들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하거든요. 그런 데에서 오는 인식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보여집니다. 여성에게 집중되는 육아와 경력 단절의 이중 부담. 이러한 문제 해결 없이 여성들이 출산을 선택하기는 그리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보다 높은 출산율을 기록한 나라들은 어떤 정책을 추진해 왔을까요? 2024년 합계 출산율 2.79로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스라엘. 높은 교육열, 안정적 성장률, 기술 중심 산업 구조, 징병제까지 우리나라와 비슷한 점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OECD 최고의 출산율을 기록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가장 우선적으로 다자녀를 장려하는 문화적 배경이 꼽힙니다. 이스라엘의 임신과 출산, 육아 지원 제도는 1950년대부터 시작됐습니다. 최근에는 출산 전후 26주의 육아 휴가가 가능하고 그중 15주는 임금 삭감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에서 복귀한 뒤 4개월간은 1시간 단축 근무도 가능합니다. 출산 지원금, 육아 보조금은 물론 무상교육이 보편화돼 교육비 부담도 적습니다. 지원 내용만 보면 우리나라와 비슷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러한 출산, 육아휴직과 단축 근무 사용에 회사나 동료들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될 만큼 일상이 돼 있습니다. 때문에 자녀를 키우는 양육 여성의 고용률도 높습니다. 이는 경력 단절에 대한 우려가 적다는 의미입니다. 저출생 해법이 단순히 비용 지원이 전부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최근 몇 년 우리나라 저출생 대책 논의에 있어 화제가 된 헝가리. 헝가리의 대표적 정책은 파격적 대출 탕감입니다. 부부가 출산 계획만 내도
약 4천만 원을 대출해 줍니다. GDP로 환산 시 우리나라의 7천만 원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5년 내 자녀 1명을 낳으면 이자 면제, 2명 낳을 경우 3분의 1, 3명을 낳으면 전액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또 3자녀를 가진 부모가 7인승 이상 차를 사면 약 1,000만 원을 보조해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파격적 비용 지원 정책은 효과를 봤을까요? 2010년 헝가리의 합계 출산율은 1.25명. 그러던 것이 10년 만인 2021년 무려 1.59명으로 뛰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이후 계속 떨어져 2024년에는 1.49가 됐습니다. 때문에 헝가리식 출산 지원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상층을 대상으로 해서 민족주의적인 동기에서 이제 현금성 지원을 확대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는 효과가 있어서 이제 중상층에게는 그래서 이제 아이를 낳아서 어느 정도 출산율이 유지가 됐는데 이 극빈곤층들이 낳은 아이들은 아예 방치가 돼버리고 돈 주면 좋죠. 근데 이제 이 돈 준 게 효과가 나려면 계층 격차 없이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다음에 계층 격차 없이 아이를 이렇게 이제 맡길 수 있는 부모들이 사회적 교육 돌봄 체계 이거의 구축이 이제 우선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안 되는 거죠. 헝가리가 지금 이제 현금성 지원에 치중을 하다가 결국은 출산율 자체도 그러니까 일부 중상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다 보니까 출산율이 올라가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극빈곤층이 낳은 아이들은 방치가 되고 그 다음에 대다수 헝가리 청년들은 이런 나라에서 살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로 가버리고 이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고. 저출생 대책과 관련해서는 가까운 일본도 살펴볼 만한 사례입니다. 일본은 1987년 합계 출산율 1.67명이라는 충격으로 저출생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정책의 중심은 보육 정책이었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출생아 수는 오히려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중요한 점은 실패를 받아들이는 한편 지금이 인구 문제 해결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하면서 정책을 다양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0년을 지나면서부터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북유럽 국가 중에서도 1.3대 떨어지는 나라도 있고요. 굉장히 우리가 많이 알던 OECD 조 같은 국가라고 하는 나라들이 1.6 이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국가들도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결국 방법은 과거와 같은 가족 지원 정책, 가족 정책으로 접근을 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효과를 지지 못하고 있다는 보고들이 나오고 있고요. 과거와는 달리 지원의 양이 늘어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좀 더 구조적인 문제로 확장시키려고 하는 예를 들면 일가정 양립이라든지 여성의 취업 문제라든지 그런 영역으로 확산시키려는 흐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도 지금은 좀 더 다른 국면이다. 그래서 기존 전통적인 지원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세계 여러 나라는 저출생 해법 찾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반등한 나라들의 경우 단순 비용 지원보다는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삶의 시스템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미래를 위해 아이를 더 낳고 힘을 모아 함께 키우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출생 문제를 개인의 선택이 아닌 국가와 공동체의 과제로 설정해야 합니다. 지금 저출생 위기는 우리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2023년 10월 국회 인구위기 특위에서는 정부 각 부처의 인구 정책에 대한 업무 보고와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2006년부터 지금 320조 원이 투입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적되고 있는 내용은 사업별 나열식이고 중복되고 반복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지적되고 또 하나는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그럼 돈을 계속 이렇게 쓰면은 지금 반 정도는 이 주거위 관장과 복지부 관장인데 여기도 컨트롤 타워가 내가 누군지 잘 모르겠고
경제활동 인구 문제나 축소사회 대비 문제는 이건 누가 책임을 질 거예요? 이 자리에서 의원들이 지적한 내용 가운데 중요한 것은 정책의 중복성 문제였습니다. 부처별로 실시하는 정책을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가 없어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2005년 이후 5년마다 마련되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1차에서는 출산과 양육 부담 줄이기에 집중했습니다. 저출생 문제를 아이 낳기 어려운 환경으로 보고 출산율을 높이는 데 집중한 겁니다. 2차, 3차 계획에서는 사회 구조적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1. 가정 양립제도 개선, 남성 육아휴직 장려 등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확장됐습니다. 2021년부터 올해까지 적용되는 4차 계획에서는 개인의 삶의 질과 새로운 인구 구조 적응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부처별로 중복되거나 유명무실한 정책도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정부가 그동안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취해왔고 정말 수백 조의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실패한 거죠. 근데 그 경제적 지원만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왜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지와 관련된 사회문화적인 문제에 대한 접근이 좀 저는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청년 세대에 대한 결혼과 출산을 촉진시키기 위한 경제적 지원 대책에서도 실효성이 없는 대책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아파트 분양을 할 때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라 그래서 전체 물량의 사실상은 거의 35% 정도가 신혼부부에게 주어지거든요. 지금 수도권의 아파트 분양 가격이 20평대도 7, 8억이고요. 그 다음에 30평대면은 9억, 10억이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30대 임금 근로자들의 평균 연봉이 불과 4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7, 8억, 9억, 10억 되는 아파트를 어떻게 분양받습니까? 그러니까 기존 정책의 실효성과 관련해서 내가 뭘 했다라고 내세우려고 정부마다 하는데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었는지를 냉정하게 재점검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회 역시 저출생 대응에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17대와 18대 국회에서는 저출산 및 고령사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20대에도 저출산 고령화 대책 특위가 가동됐습니다. 2023년에는 국회 차원에서 보다 심층적인 논의를 위해 인구위기 대책 특위가 구성됐습니다.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인구 위기는 우리 사회의 존립 근거를 뿌리부터 허문다는 점에서 정말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동안 국회는 인구 위기가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다는 시각에 저출생 대응의 법적 뒷받침을 위해 관련 법안들을 마련해 왔습니다. 지금 저출산 문제가 정부의 탓 아니면 지원 정책의 탓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 것도 틀린 거예요. 두 번째로는 굉장히 오랫동안 쌓여진 구조에 의해서 생긴 거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도 오래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긴 호흡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여기 우리 시민 모두 다 참여했다는 것은 우리 시민이 같이 참여하는 전 사회적인 고민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걸 포함이 되고요. 특히 기성세대들이 청년 세대의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양보를 할 것인가, 주거비의 문제, 학벌의 문제, 그리고 일자리 문제에서 어떤 우리가 기회를 줄 것인가, 기회를 어떻게 양보하실까의 문제도 연관됩니다. 이건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정책의 차원을 넘어서 정치의 문제로 확장시키고 시민들이 올바른 담론이 형성되고 이것이 다시 어떤 원칙을 세우면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이런 정치적 과정으로 발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생에 대한 대책은 개인의 출산에 대한 자유와 평등에 관련된 문제란 점에서 헌법적 이해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때문에 헌법 개정 시 경제 조항에 이와 같은 내용들을 추가해 국가적으로 인구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5년 대한민국은 인구 위기 대응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인구 위기를 극복할 방안과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축소 사회를 대비하는 새로운 인구 정책의 수립이 필요한 때입니다.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적극적 지원과 1.
가정 양립 문화 정착, 적극적인 지방 소멸 대책과 지역 균형 발전을 넘어선 지역 분권형 전략, 세대 간 공정성을 반영한 사회 보장 개혁과 복지 재정 재설계, 단순한 인구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복지, 지역사회, 세대 갈등에 이르는 전면적인 사회 시스템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지난번에 김진표 의장께서도 2024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인구 문제를 단발적으로 정책을 수립하다 보니까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발전되지 못한다라는 문제점들을 지적해서 그것을 헌법에다 명시를 하자 이런 제안들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뭔가 국가의 인구 대계를 설계하는 기본법 차원의 법률적 토대를 하나 만드는 작업들이 국회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라고 보고요. 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은 이제 인구 구조 변화를 예산과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가령 교육, 노동, 연금, 복지 이런 예산들을 과거와 같은 틀 속에서 선거가 임박하면 포퓰리즘에 휘둘려서 그렇게 일단 두고 가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근본적인 새로운 대응책들이 모색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정권의 바뀜에 따라서 정책의 부침이 많이 심한데, 그러나 이 대목에 대해서는 국회가 컨트롤 타워가 돼서 우리 국민들의 합의를 도출해내고 하는 그런 정책적 컨트롤 타워 역할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2072년) 대한민국의 인구 피라미드는 보시는 것처럼 곧 무너질 것 같은 위태로운 모습입니다. 인구 위기가 계속될 때 나타날 미래의 모습입니다. 극복할 것인가? 적응할 것인가? 내년부터 제5차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금 우리가 내리는 결정은 30년 후 대한민국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인구 없는 미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위기 극복과 새로운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할 시간입니다. 아이들의 웃음 속에 우리 사회와 공동체의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